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재난,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지금 침통해 있고 저희들 오늘 세미나 하면서 모두의 이 사태에 관련된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 분들한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오늘 주제가 다소 희석이 되고 뭐 참석률도 떨어진 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이런 고민은 이런 고민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선생님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경제, 정치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슬픔과 애도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꾸준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시 성장 담론을 부활 강화함에 있어서 자유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지 철학인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발제는 그와 직접적인 어떤 기여성을 갖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해고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주의라는 정치, 경제, 철학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리뷰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리뷰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또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재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자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인 모두가 지금 침통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큰 사고가 나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었다기보다는 바로 그것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시스템의 부재, 인명의 경시, 직업윤리의 망실 등 우리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이 거기에 비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주의적 철학의 부재, 교육의 부재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제가 준비된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특자적인 논문을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논문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책들을 인용할 것이다 하는 제가 평소 메모해둔 주요 책들을 그냥 저의 독서 메모를 좀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2011년에 나온 이종훈 교수의 평등, 자유, 권리라는 이 책 세상에 나온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고에서 이 책을 전달받았을 때 저는 아주 성의껏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유사한 책도 있지만은 평등, 자유, 권리라는 이 정치학적 개념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유래를 갖는가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평등, 자유, 권리라는 개념이 근세 서유럽에서 발생했을 때 그 전제가 된 어떤 자연법,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그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신체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이 사상이 동양에 또는 중국에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이런 서유럽, 근세 서유럽류의 자연법, 인간의 자유 자체를 자연법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자연법은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중국에서는, 나아가서는 우리 조선에서도 그러한 정치 철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에 존 킹 피아베 중국 역사학의 세계적인 대가가 쓴
이 신중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방대한 2000년, 3000년의 중국 역사를 아주 여력 있게 요약해서 그야말로 교양인의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존 페어뱅크는 중국에 오래 살면서 중국의 기청 생활의 깊숙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구적인 의미의 다원적인 어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짐이 민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어떤 지방 자치 같은 것이 발전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국가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 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황제 지배 체제는 인민의 생활을 광범하게 감독함으로써 통일과 질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그 생각을 결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이 들어 수용됩니다만, 이 개인주의 사상조차도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의 개인주의도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서구적인 의미의 순수한 개인주의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중국에 수입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불행하기도 중국을 대외 종속국으로 몰아넣은 불평등 조약 체제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전파한 그 세력 그 자체가 중국에게 종속적 상태를 요구를 할 때, 이것은 중국 민중에게 어떤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근대적인 부문들, 사회, 과학, 의학, 대중교육, 기독교 이런 점에서 이 근대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지식인 책임과 중간층이 발달했지만, 이것은 마치 생물 실험실에서 세균 배양액의 넓은 표면에서 여기저기 생겨나는 포자, 일종의 좀과 같은 어떤 그러한 퍼져나가고는 있었지만은, 이것이 민중에까지 확장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는 없었고, 중국의 민중의 문제는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고, 그것은 국가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러한 페어뱅크 이야기는 그대로 한국 사회도 타당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2010년과 2011년에 거쳐서 두 개의 논문을 요약했는데요. 우리 조선 왕조를 지배한 조선 성리학의 세계에서 개체로서 사회 성립은 미완이었다, 미출현이었다. 공과 사라고 할 때, 공은 어디까지나 이치고 선한 것이고, 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악한 것이고 욕망입니다. 사는 공에 의해서 눌려져야 됩니다. 이공멸사, 공으로서 사를 멸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치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 공의 세계를 분석해 보면은 이 공은 이 상하 위계를 갖는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선배와 후배 등 이런, 그리고 공은 사를 이렇게 교육하고 훈육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의 세계가 충돌을 할 때 항상 이 사적인 효가 임금에 대한 충을 우선하는 것이 조선 성리학의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중국 명예 정치 철학에도 그런 요소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조선에서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넓은 의미의 공의 세계를 성립시킬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예송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있다. 임금은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그 대논쟁이 붙었을 때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패배를 하고 나중에 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철학이 한 2세기간 지배하는 통에 1908년 조선 왕조가 패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13도 어병 총대장 이인영이 어병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 하면서 고향에 돌아버린 것. 저는 이것
당시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그래 당연히 그래야 될 어떤 그 철학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또 한 가지, 왕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기호에 군림한 노론의 명문 송씨 가문에서 어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문과 대립해온 인근의 윤씨 가문, 이 윤씨 가문이 바로 아까 17세기 예송에서 패망을 해서 사약을 받은 집안이에요. 옆에 송씨 가문이 어병을 일으킬 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의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사회 정치 철학에서 자립적 계층에서 사회 조제는 끝까지 미출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별 사회 총화로서 공의 세계까지도 역시 미성립이었다 하는 그러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남희 씨의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한국 자유주의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갖는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유주의가 우리 한국에서도 도입된 것은 1894년 이후의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와 같은 기본 가치가 소개되어주고, 이런 가치가 서구의 산업을 발달시킨 동력인데 반해서 우리 조선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민중의 이와 같은 기본 권리를 억압함으로써 오늘날의 정체가 초래되었다고 한 대단히 크리티컬하면서도 어떤 진보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이후 대한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친일 인사가 되었다. 자유주의 이념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세계사를 이성과 반이성,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조로 이해를 하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할 때 그 문명적 정당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철학 체계를 가졌던 것이고, 따라서 일제의 조선 지배를 오히려 조선 민중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치호 같은 분이죠. 이러한 자유주의가 어떤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대 담론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이게 무참하게 어떤 민족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남희 씨는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분은 일종의 좌파 비슷한 사람인데요. 이러한 한국 자유주의는 해방 이후에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반민중적 권위주의적 정치로 이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오늘날 이 한국의 소위 민주화 세력이랄까 좌파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하면은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자는 기득권자들의 가진 자들의 기득권 타령이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이고, 바로 이남희 씨가 바로 그런 어떤 조류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명규 씨의 국민, 인민, 시민의 개념사인데요. 이 자유주의를 담당하는 계층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계층적 성립은 역시 미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민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 서울의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한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그런 계층으로서의 시민의 개념은 끝까지 성립하지 않았고, 일제시대 때는 서울 시민, 경성 시민, 대구 시민 같이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해방 후에는 시민은 민족과 국민에 의해서 억압되었다. 항상 민족과 국민이 앞서는 가운데 민족, 국민, 인민 이와 같은 집단적인 어떤 범주의 정치적 쟁투 속에서 개인의 권리라든가 이와 같은 가치는 전혀 설 자리를 얻지 못했다. 한국에서 시민 개념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역사는 도입된 지 한 100년 만에 한 198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사회 정치 운동으로 실천되기 시작했고, 최초의 선구자들이 이제 옆에 앉아 계시는 이 자성이
이 저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나 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시민운동도 이때 와서 이제 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시민운동조차도 이 경실련의 시민운동, 참여연대의 시민운동처럼 내용이 다르고, 따지고 보면은 시민운동이라 하지만은 어떤 저 개인의 어떤 그 권리라든가 하는 그 고전적인 의미의 시민주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화된 어떤 그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서 오늘날 참여연대가 이야기하는 시민운동은 진보적 민중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기득권 계층의 어떤 이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어떤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에서 시민운동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고 있고, 좀처럼 어떤 시민의 뜻에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다음 페이지 6번은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국경제사 연구라는 책에 이 대한민국의 그 출범 초창기에 그 건국헌법에서 규정된 경제 질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나라로 출범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시장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제체제로 출발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역시 기본 자료가 이 건국헌법입니다. 건국헌법인데, 저 밑에서 마지막 패러프를 보시면 1948년 7월에 제정된 건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민주공화국이며 그 국민이 주권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자유, 평등,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자유권을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학자들은 한국의 국가체제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다, 크게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유럽에서 발행한 고전적인 형태 그대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여전히 생소한 이념과 체제였고, 그 정치 철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자유하면은 천박한 이기심의 발로로 오해되거나, 평등하면 이거는 집단적인 민족 개념으로 대체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법은 여러 그 해외, 미국, 독일, 프랑스 헌법들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헌법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수 헌법이라 해서 여러 헌법을 이렇게 막 짬뽕해 놓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진호 씨가 초안을 잡았는데요. 이 40대의 공법학자가 자기 친구들과 만든 이 헌법 초안이 지금 그대로 우리 한국 헌법은 많이 개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국헌법 제18조는 재산권과 관련해서 재산권은 보장된다 해놓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하니까 이거 보장 안 한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필요하면 안 한다. 그 실제로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뭐 반민족 진상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법을 정해가지고 막 100년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불충분한데 막 재산을 막 뺏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게 가치로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7.18을 지키면은 재산권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자연법적 권리로서 재산권의 개념은 지금 현행 헌법에서도 여전히 취약하다. 개인의 자유는 공공의 복리에 제한되는 부족하는 가치일 뿐, 헌법이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그랬어요. 각인의 자유도 국민 사회 정의에 구속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헌법은 아주 명확하게 이 사회가 어떤
경제체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자원, 수산자원 다 국유로 하고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국영, 공영을 하고 대무역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민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사기업을 국유 내지 공기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 요 조항은 유진호 씨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건국헌법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긴급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박모 의원인데 공산주의가 체제 대항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를 줘야 된다 하니까 긴급 동의합니다 하니까 재청유하고 얼쏘 해가지고 그냥 막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전혀 그런 사기업주의에 기초한 시장 경제가 뭔가 다시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가 없었고 그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를 취하지 않지만은 무제한 자본주의도 취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다. 따라서 민족사회주의다. 이렇습니다. 요 민족사회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국가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그런 국가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 한국의 헌법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수정이 되고 합니다. 근데 1987년에 이 개정된 현행 헌법의 경제장을 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해놓고 이건 이제 그 건국헌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 내 균형이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농업과 어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농수산물 수급 균형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농민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된다. 자조조직을 어떻게 육성합니까? 자조조직은 자조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가 육성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을 보호해야 된다. 대무역을 육성해야 된다. 과학기술을 혁신해야 된다.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 국가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대기업을 도와야 된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소비자를. 그래서 철저하게 대기업 억압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그 경제장을 지금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 경제는 국가주의 시장 경제다. 초창기에 이청천 씨가 이야기했던 민족사회주의라는 말이 좀 과격해가지고 그대로 사용은 못하지만 그 에토스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옛날에 교과서 포럼도 하고 해가지고 가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된 지 자유주의가 수입된 지 120년 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국가 이성이 이 명식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가 제가 관심이고 출발은 매우 느리겠지만 거기서부터 기초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가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몇 년 전에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1학년부터 바른생활 1학년 2학기 3년 2학기 거나 못 구했습니다. 9월달에 교보문고 가서 사야 되는데 제가 이 바른생활을 다 보지는 몇 빠져 있습니다만 이걸 쭉 그냥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 장 제목을 쭉 그냥 이렇게 세미갈로를 해서 쫙 소개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절을 지켜야 된다. 어린애가 일어나서 자세를 단정해야 된다. 공공규칙을 지켜야 된다. 자기 준비물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옷차림이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명랑하게 아침에 인사를 해야 된다. 공공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직, 자주, 절제, 책임, 협동, 효도, 준법 이런 정신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친구 간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그 제5장에 가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상징은 태극기, 무궁화, 그 다음에 국경일이란 건 뭐냐, 국경일을 외우자. 그 다음에는 나라는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울타리다. 나라를 빛낸 사람들은 무궁화를 지킨 남궁옥이 또 외놈들의 고문에 굴하지 않고 전런방위가 된다. 김창숙 선생. 그리고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이게 우리나라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 독립운동과 전통 문화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나라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 연습 문제 하나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소개하고 그 관로를 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가 지금 여기 그래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 대한민국, 그 말에 이제 이렇게 관로를 비워놓고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가, 그 말을 제외하면은 자유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블랭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랭크로. 자유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4학년을 봐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정직, 용기, 성실, 양심, 솔직, 최영, 링컨, 이순신, 신사임당, 도스토옙스키, 공중도덕, 계속 이런 어떤 그 도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 지킴이,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효사상, 서로 돕기, 가족 간의 끈끈한 정. 나라의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불행해진다. 나라의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나면 불행해진다.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우면 우리의 삶도 행복하다. 그래서 국경일, 태극기, 태극기, 애국가 4절까지 외우기 등등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또 마찬가지예요. 5학년 때부터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서 성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감정 이런 부분은 아주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5학년 5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통일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그래서 북한 동포 가정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진정한 통일이란 뭐냐?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준비 마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해야 된다. 강한 정신을 키워야 된다. 주인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근데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술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끼리 남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북한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 원문을, 긴 원문을, 이거는 도덕교과서 책에 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가족주의적 통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척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아픔을, 너의 가난을 나의 가난으로 받아주고 서로 나누고 형제처럼 사랑할 때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 이런 통일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가르치기 전혀 아는 채 이런 가족주의적 통일관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6학년 교과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6학년 교과서에서도 이제 귀중한 나, 참다운 꿈, 자긍심, 이런 게 쭉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정부가 초등학교 6년간의 공교육을 통해 육성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가정, 학교, 이웃, 사회에서 예절을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와 협동하는, 그를 위해서 꿈, 성실, 정성, 근면, 도전, 책임, 용기, 평화의 가치를 함양하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철저하게 탈정치적, 탈국민적입니다. 초등교육에서 상정되는 나라라는 것은 자유로운 전통문화의 실체로서 민족과 등치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등치되는 어떤 정신적 가족주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국가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어떠한 이념의 나라인지, 이게 어떤 나라가 이 이념의 나라고 언제 건립이 됐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유 또는 정의라는 용어는 전후 맥락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라는 용어는 뭐 이렇게 자유스럽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죠. 전후 관계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게 인용되거나 나오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연하게 나오거나, 또는 국기의 맹세를 탄고저 한 패러그래프로 소개하면서 그 블랭크로 나오거나 하지, 자유란 게 뭐다는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소위 서구적인 의미의 자유를 가르치지는 않죠. 교과서가 자유라는 개념을 정면에서 교육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는 노동과 직업의 신성함,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성실하자, 근면하자 다 좋지요. 그러나 노동과 직업의 신성함, 그 다음에 그 노동과 직업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 자유인들의 사회적 분업 체계로서 시장, 이런 것은 적어도 저는 어릴 때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제 기억도 제 국민학교 4학년쯤 되면 저는 어른이 다 된 줄 알았어요.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그 영민한 나이에 똑같은 이야기를 정직, 근면, 성실 이런 이야기를 6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4학년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어떤 문명적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현행 초등교육이 자유주의 이념과 얼마나 먼 거리를 지니는지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탈국가적인 가족주의와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도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동몽선섭, 정확하게 소학, 동몽선섭의 현대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가 가르칠 국민 시민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수입의 역사가 120년이 되지 않는 자유주의 이념은 아직 한국인의 그 정신생활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다고 하기 힘들다. 끝으로 사족 하나. 초등학교 5학년부터 등장하는 통일교육은 남북한 체제와 이념의 대립을 가족주의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민사상의 분쟁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음씨 좋게 양보하면 되죠. 양보하고 끌어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통일교육이 강조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강한 정신적, 주인정신.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지만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제가 좀 더 강한 표현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통일의 당위로서 교육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서, 못하고 있는 데서 현행 초등교육과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유이념을 결여하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월호 선장도 저는 전혀 우리 이런 자유주의 이러한 사상의 역사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면 제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영 장군 이야기도 했고 송시 윤씨 가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7년의 일입니다. 이 고종 황제가 민비의 능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청계천 광화문 청계천 그 광교에서 갑자기 순학비를 만났어요. 순학비를 만나니까 이 왕의 가마를 메고 있던 건의병들하고 그 백관들의 행렬이 다 흩어졌어요. 순학비 하나에도 이 건의병과 이 백관의 행렬이 흩어질 정도로 공적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입고 있는 비단 옷에 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 왕 혼자 가마에 태워놓고 비가 그칠 때까지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독립협회 신문에서 이래가지고 나라가 국난이 생길 때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3년 뒤에 그 나라를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세월호 선장 같으면요, 배가 넘어가니까 빨리 내가 살아서 내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외에 중요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가족주의적 공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아온 사람이 말이죠. 그런 재난의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훈련을 한 적도 없고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원자폭탄이 갖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뭐 어떻게 될 때 비상훈련에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상공에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각자 어떻게 해라. 그러죠. 뭐 집집마다 화성방 방독면이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국가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나 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공의 세계를 결리하고 있고 그 공을 구성하는 공적 인간으로서의 책임 윤리의식 직업 교육이 부재한 데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을진데 그 누구 탓할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철저한 결여 바로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